파란만장 인생 사연은 여러분의 사연으로 만들어지는 채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7세 최수현님의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힘이 되는 댓글은 사연자님께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최수현, 올해로 67이 되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시어머니를 모시며 살아온 제 기구한 30년 세월에 대해 오늘 이곳에서 전부 털어놓으려 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던 그날 밤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지요. 그날 밤 저는 제 인생 전부가 송두리째 거짓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낡은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밝히던 골목, 저는 숨을 죽인 채 한 여인의 뒤를 밟고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실크 블라우스에 반짝이는 브로치, 진한 화장과 화려한 파마머리. 어둠 속에서도 한눈에 띄는 그 모습은 낮 동안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쑤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던 제 시어머니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제 심장은 발소리에 맞춰 쿵쿵 미친 듯이 울리고 있었지요. 어머니, 대체 어디 가시는 거예요? 낮게 읊조리는 제 목소리는 밤 공기 속에 속절없이 흩어졌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가 들어간 곳은 번쩍이는 네온 사인이 현란한 월드 콜라텍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차마 그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아 입구 옆 어두운 골목에 몸을 숨겼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안에서 흘러나오는 경쾌한 음악 소리에 섞여 귀를 의심할 만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분명 제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소리는 제가 지난 30년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젊고 생기 넘치는 교태가 섞인 그런 소리였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콜라텍의 창문으로 다가가 안을 엿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스테이지 중앙에서 현란한 조명을 받으며 춤을 추고 있는 시어머니, 그리고 어머니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는 한 중년의 사내. 두 사람은 마치 세상에 없는 연인처럼 서로에게 밀착한 채 정욕적인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쨍하고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의 제사상 앞에서 아이고, 내 아들아. 를 외치며 실신하던 그 모습, 며느리가 벌어다 준 돈을 세어보며 이것밖에 못 벌었냐고 타박하던 그 목소리,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제 등 위에서 어리광을 부리던 그 손길.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입니까?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는 진실은 콜라텍의 불빛보다 더 추악하고 저를 밟고 있는 이 시멘트 바닥보다 더 차갑고 단단한 지옥이었습니다. 남편 상철 씨를 떠나보낸 것이 37, 제 인생 가장 화창했던 봄날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기계가 무너지는 끔찍한 사고였지요. 눈앞에서 남편의 처참한 마지막을 목격한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졸도하셨고 그 후로 다시는 허리를 펴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 속에서도 남편 대신 시어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남편의 유일한 혈육이자 이제는 제가 모셔야 할 단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남편의 장례를 치르자마자 시어머니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나는 이제 다 살았다. 하지만 내 청춘이 아까워서 어쩌니. 좋은 사람 만나 새 출발하려무나. 그 말이 어찌나 서럽고 죄스럽던지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펑펑 울며 약속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평생 어머니 곁을 지킬게요. 상철 씨 목까지 제가 다 효도할게요.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제 인생을 기꺼이 바쳤습니다. 좋아하던 그림도 그만두고 남편의 보상금과 제가 모아둔 쌈짓돈을 탈탈 털어 동네 어귀에 수연네 밥상이라는 작은 백반집을 차렸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장을 보고 하루 종일 허리 펼 새 없이 일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은 고스란히 시어머니의 약값과 생활비로 들어갔지요. 시어머니는 처음 몇 년간은 저를 안쓰러워하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어머니의 눈빛은 변해갔습니다. 안쓰러움은 당연함으로, 고마움은 짜증으로 바뀌어 갔지요. 아이고 허리야. 아가, 나 좀 주물러다오. 국이 짜다, 반찬이 이게 뭐냐. 옆집 박 씨는 며느리가 용돈을 100만 원씩 준다더라.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가 힘들게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면 시어머니는 을에 거실에 누워 앓는 소리를 내셨습니다. 당신의 굽은 허리와 성할 날 없는 다리는 제가 평생 갚아도 모자랄 빚이자 족쇄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지키지 못한 죄인, 그 죄를 평생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으로 씻어야 하는 죄인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저를 효부라 칭송했지만 저는 그 말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효부가 아니라 그저 30년째 속죄 중인 죄인일 뿐이었으니까요. 제 등 뒤에 엎인 시어머니는 그림자처럼 제 삶을 짓눌렀습니다. 그 그림자가 사실은 허상이었음을, 그 그림자 뒤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악마가 숨쉬고 있었음을 그때 저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흔들리는 의심. 의심의 씨앗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 싹 텄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장사가 힘든 날이었습니다. 구준비가 하루 종일 내렸고 저는 허리 통증으로 끙끙 앓으면서도 가게를 지켰습니다. 파김치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어김없이 소파에 누워 앓는 소리를 내고 계셨지요. 어머니, 저 왔어요. 진지는 드셨어요? 제 물음에 시어머니는 눈도 뜨지 않은 채 대꾸하셨습니다. 입맛이 없어 안 먹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구나. 저는 아픈 몸을 이끌고 불이 나게 저녁상을 차려 시어머니 방으로 들고 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몇 술 뜨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약을 드시고는 이내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저도 너무 고단하여 골아떨어졌지요. 그런데 그날따라 새벽녘에 잠이 깼습니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갔는데 이상하게 집안이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시어머니의 얕은 코골이 소리라도 들려야 하는데 말입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어머니의 방문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방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은 막 잠에서 깬 사람처럼 흐트러져 있었지만 정작 시어머니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셔서 응급실이라도 가셨나? 하지만 구급차가 온 흔적도 제게 남긴 연락도 없었습니다. 저는 온 집안을 다 뒤졌습니다. 화장실, 베란다, 심지어 장롱 안까지. 하지만 어머니는 그림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시간을 뜬 눈으로 보냈을 때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살금살금 고양이처럼 들어오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낮에 입고 계시던 낡은 몸빼 바지가 아닌 처음 보는 세련된 외출복 차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코끝을 스치는 낯선 향수 냄새. 제가 놀라 쳐다보자 시어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손에 든 검은 봉지를 등 뒤로 감추셨습니다. 네, 내가 왜 깨어 있느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이 시간에 어디 다녀오세요? 허리 아프시다면서요. 제 추궁의 시어머니는 얼굴을 붉히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답답해서 바람 좀 쐬고 왔다. 늙은이가 밤에 산책도 못 나가냐. 그리고 이건 동네 할멈이 쑥떡 좀 줬다. 시어머니는 등 뒤에 감췄던 검은 봉지를 식탁 위에 툭 던져놓고는 방으로 휙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저는 망연자실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봉지 안에는 쑥떡이 아니라 값비싼 브랜드의 로고가 찍힌 화장품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한밤중 외출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제 마음속 의심도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저는 이 의심의 실체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또다시 앓는 소리를 내며 일찍 잠자리에 든 밤이었습니다. 저는 겉옷을 챙겨 입고 가게에 다녀오겠다며 거짓말을 한 뒤 집 밖 골목 어귀에 몸을 숨겼습니다. 예상대로 1시간쯤 지나자 시어머니가 대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낮과는 전혀 다른 화려하고 요염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듯한 것을 억누르며 조심스럽게 그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바로 그 콜라텍의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려 어떻게 걸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저는 홀린 듯 시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장롱이며 서랍이며 닥치는 대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증거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뒤지던 제 손에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낡은 상자 하나가 잡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수십 장의 통장, 각종 보석과 명품 가방, 그리고 제 식당의 등기 권리증이었습니다. 통장을 펼쳐본 저는 다시 한번 경악했습니다. 제가 매달 생활비와 용돈으로 들였던 돈이 한 푼도 빠짐없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그 외에도 제가 알지 못하는 거액의 돈들이 수시로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당 등기 권리증과 함께 들어있는 서류는 제 식당을 담보로 1억 원의 사채를 빌렸다는 차용증서였습니다. 제 이름과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지요. 물론 저는 그런 계약을 한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인감 도장을 훔쳐 멋대로 사채를 쓴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제 평생이 담긴 식당이 제 모든 것이었던 그곳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악마의 소나기에 넘어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30년간의 헌신, 죄책감, 연민. 그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로 들끓는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흘러나오는 용암과도 같은 눈물이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는 그렇게 열렸고 그 안에서 나온 것은 희망이 아닌 절망과 파멸뿐이었습니다. 저는 정신을 단단히 차리자고 만번을 더 이를 악물고 다짐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여전히 순한 양처럼 굴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채 차용증서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것은 거친 목소리의 남자였지요. 저는 최대한 목소리를 떨며 돈을 빌린 사람의 며느리인데 사정이 딱하니 한 번만 만나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며칠 뒤 약속 장소인 허름한 다방에 나가자 험상궂은 인상의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시어머니 보통이 아니던데? 애자 언니, 그 동네에선 모르는 사람이 없어. 씀씀이도 크고 옆에 끼고 다니는 남자도 아주 쌩쌩하고. 저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물었습니다. 그 남자요?
어떤 분이신데요? 사채업자는 담배 연기를 길게 뿜으며 말했습니다. 오만석이라고 왕년에 건설 현장 좀 굴리던 양반이야. 당신 시어머니랑은 아주 죽고 못 사는 사이라더군. 당신 남편 죽고 받은 보상금도 그 양반이랑 반씩 갈랐다는 소문이 파다해. 그 순간 제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만석. 낯익은 이름이었습니다. 남편의 사고 현장 책임자, 분명 그의 이름이 오만석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모든 책임을 통감한다며 저희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던 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시어머니와 그런 사이였다니.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사채업자는 제 반응을 살피더니 재미있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소문엔 말이야, 당신 남편 사고도 그 두 사람이 짜고 친 고스톱이라는 말도 있어. 보험금이랑 보상금이 워낙 두둑했거든. 안 그러면 어떻게 30년을 붙어먹고 살겠어? 안 그러면 어떻게 30년을 붙어먹고 살겠어? 유령의 속삭임처럼 사채업자의 말이 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아니, 그건 유령의 속삭임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억울하게 죽어간 제 남편의 절규였습니다. 저는 다방을 뛰쳐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지만 제 몸은 뜨거운 분노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다니. 평생을 바쳐 모신 시어머니가 실은 남편을 죽음으로 내몬 원수였다니. 이것은 더 이상 배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천인공노할 살인이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밤거리를 걸으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내가 다 밝혀낼게요. 당신의 억울함, 내 손으로 반드시 풀어줄게요. 그날 밤, 제 아내 순한 양은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악마를 사냥할 준비를 마친 굶주린 늑대뿐이었습니다. 이제 목표는 명확해졌습니다. 시어머니와 오만석, 두 악마의 입에서 직접 진실을 듣고 그것을 증거로 남겨야 했습니다. 저는 먼저 오만석이라는 남자에 대해 샅샅이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그가 매일 밤 시어머니와 함께 드나드는 콜라텍 근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지요. 며칠간의 잠복 끝에 저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오만석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와 부딪혀 넘어지며 가방을 쏟는 낡고 진부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넘어진 저를 일으켜주던 오만석은 제 얼굴을 보더니 잠시 흠칫하는 듯 했습니다. 아마도 30년 전 사고 현장에서 넋을 잃고 있던 젊은 안악의 얼굴이 어렴풋이 떠올랐을지도 모르지요. 저는 일부러 더 불쌍하고 처연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요새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네요. 남편 일찍 여의고 식당 하나로 버티는데 그것마저 빚더미에 앉게 생겼어요. 제 신세 한탄에 오만석의 경계심이 조금은 허물어진 듯 했습니다.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술 한 잔 사겠다며 그를 포장마차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술이 몇 잔 들어가자 오만석은 제풀에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댁이나 나나 팔자 기구한 건 매한 가지구만. 나도 한평생 남 좋은 일만 시키고 내 손에 쥔 건 아무것도 없어. 저는 그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은근슬쩍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래도 사장님은 좋으시겠어요. 저희 시어머니 같은 분과 함께 하시니. 저희 어머니 참 대단한 분이세요. 제 말에 오만석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대단하긴 독사 같은 노인네지. 30년 전에도 지금도 자기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사람을 잡는 위인이야.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사람을 잡는다니요? 술기운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제 연기에 완전히 속아 넘어간 것일까요? 오만석은 충격적인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인네가 당신 남편 보상금 타내려고 나랑 짜고 무슨 짓까지 했는지 알면 기절초풍할걸. 사실 당신 남편 그때 안 죽었어.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고 오만석의 목소리만이 제 머릿속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안 죽었다니요. 내 남편이 상철 씨가 살아있다니요. 제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을 본 오만석은 아차 싶었는지 입을 다물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제 멱살에 잡힌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제발 알려주세요. 제 남편 어디 있나요? 오만석은 잠시 망설이더니 깊은 한숨과 함께 말했습니다. 즉, 이미 엎질러진 물. 그 노인네가 당신 남편을 외딴 섬 염전에 팔아넘겼어. 기억도 잃게 만들어서 아마 지금도 거기서 노예처럼 살고 있을걸.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희망이라는 이름에 너무나도 가늘고 희미해서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은 신락 같은 빛이었습니다.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남쪽의 작은 섬이었습니다. 저는 가게 문을 닫고 시어머니에게는 친구 병문안을 간다는 거짓말을 한 뒤 곧장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배를 타고 한참을 들어가자 짠내와 함께 거대한 염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결하는 태양 아래 소금기 절은 얼굴의 인부들이 묵묵히 일하고 있었지요. 제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것처럼 세차게 뛰었습니다. 저들 중에 저곳 어딘가에 내 남편 상철 씨가 있었습니다. 저는 염전 주인으로 보이는 남자에게 다가가 사람을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남편의 사진을 내밀었지요. 남자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귀찮다는 듯 손가락으로 한쪽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상식이, 저기 있네. 저기 제일 구석에서 혼자 일하는 사람. 상식이라는 낯선 이름에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그가 가리킨 곳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제 눈에 보이는 한 남자의 실루엣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햇볕에 검게 그을리고 고된 노동으로 몸은 비쩍 말랐지만 넓은 어깨와 굳건한 등. 제가 사랑했던, 제가 한시도 잊어본 적 없던 바로 내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제 입에서 터져나온 울음을 삼키며 저는 그의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월의 풍파가 핥히고 간 얼굴이었지만 그 선한 눈매만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낯선 이를 경계하는 무심한 눈빛. 그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구세요?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날카로운 칼이 되어 제 심장을 도려냈습니다. 저는 무너져 내리는 몸을 간신히 추스르며 그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저예요. 수연이에요. 당신 아내 최수연. 하지만 남자는 제 손을 뿌리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무슨 소리요? 내 이름은 상식이고 나한테 아내는 없소. 절망이 제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악마가 남편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빼앗아 버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지난 30년간의 이야기를 쉴 새 없이 쏟아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났고 얼마나 사랑했으며 그를 잃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제 이야기는 눈물에 섞여 두서가 없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처음에는 미친 사람 보듯 하더니 점차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무심하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아주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옥과도 같은 이 섬에서 저는 그렇게 30년 만에 제 남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비록 그는 나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속 어딘가에, 아주 깊은 곳에 우리의 사랑이 작은 불씨처럼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그 섬에 작은 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남편, 아니, 상식 씨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피하던 그도 매일같이 찾아와 밥을 차려주고 낡은 옷을 빨아주며 곁을 맴도는 제 정성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닫힌 기억을 억지로 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씩 보여주며 과거의 조각들을 맞춰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찍었던 낡은 흑백 사진, 제가 처음으로 떠주었던 목도리, 그가 제게 선물했던 낡은 시계. 이 사진 기억나요? 우리가 처음 만난 날 공원에서 찍은 거잖아요. 당신 그때 얼마나 쑥스러워했는지 몰라요. 이 목도리 당신 주려고 제가 밤새워 뜬 거예요. 당신이 이거 두르고 출근할 때마다 제가 얼마나 뿌듯했는지. 저는 매일같이 라디오처럼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반응은 더뎠습니다. 사진을 보고 목도리의 감촉을 느끼면서도 그는 여전히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리가 함께 즐겨 듣던 옛 노래를 작은 라디오로 틀었습니다. 김정호의 하얀 나비였지요. 그 노래가 흘러나오던 순간 미동도 없이 앉아있던 그의 어깨가 파르르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이 노래, 그가 처음으로 과거에 대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기억나요, 여보? 우리 연애할 때 이 노래 들으면서 데이트했잖아요. 당신이 나한테 불러주기도 했고,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무엇인가 폭발한 것일까요? 그는 갑자기 머리를 감싸쥐며 고통스럽게 신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머리가 깨질 것 같아. 그의 눈앞에 30년 전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기계가 무너져 내리던 순간 자신을 밀치던 오만석의 비릿한 웃음, 그리고 어머니의 입에서 터져나온 광기 어린 싸늘한 목소리. 얘는 죽은 걸로 해. 돈은 반반이다. 그 한마디. 그것은 모든 기억이 돌아왔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는 저를 와락 끌어안고 아이처럼 오열했습니다. 수연아, 수연아, 나야. 상철이야. 저도 그의 등을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우리는 비로소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의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와 복수를 다짐하는 뜨거운 불꽃이었습니다. 지워졌던 기억의 퍼즐은 마침내 완성되었고, 이제 심판의 시간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더 이상 도망자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심판자의 걸음이었습니다. 남편 상철 씨는 30년의 노예 생활로 몸은 쇠약해졌지만 그의 눈빛은 서슬 퍼런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일사천리로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먼저 오만석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 몰래 돈을 마련했다며 남편을 찾아준 값으로 거액의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지요. 돈에 눈이 먼 오만석은 덥석 미끼를 물었습니다. 저는 그를 만나 돈을 건네는 자리에서 그의 입으로 30년 전 사건의 전말과 시어머니의 악행을
모두 실토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제 옷소매에 숨겨둔 녹음기는 그 모든 것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었지요. 남편은 그동안 자신의 존재를 철저히 숨긴 채 몸을 추스르며 복수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은 바로 시어머니의 88번째 생일, 미수 잔칫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차려준 잔치상 앞에서 온갖 친척과 동네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머니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한복을 차려입고 금비녀로 머리를 장식한 모습은 영락없는 자애로운 노모의 모습이었지요.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어머니의 생신을 축하해 주러 오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기쁜 날을 맞이하여 어머니께 드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무슨 선물이냐며 아이처럼 웃고 있었지요. 저는 잔칫집 입구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어머니, 30년 전에 잃어버렸던 선물이 지금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남편 상철 씨가 잔칫집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잔칫집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눈앞에 나타나자 유령이라도 본 듯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가장 놀란 것은 물론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시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시어머니를 향해 남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들 왔습니다. 30년 만에 어머니께 생신 축하 인사드리러 지옥에서 돌아왔습니다. 복수의 무대는 화려하게 차려졌고 이제 막이 오를 시간만이 남았습니다. 심판이 내리는 밤. 남편의 등장으로 잔치상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고 시어머니는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남편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건 내 아들이 아니다. 저건 귀신이야. 다들 헛것을 보는 게야. 하지만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시어머니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얼굴을 똑똑히 보세요. 어머니가 돈과 맞바꾼 아들, 박상철입니다. 그 순간 제가 무대 위 스크린에 영상을 하나 틀었습니다. 제가 몰래 촬영해둔 시어머니가 콜라텍에서 오만석과 음탕한 춤을 추는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마자 저는 녹음기를 높이 쳐들고 오만석의 목소리를 재생했습니다. 그 노인네가 당신 남편 보상금 타내려고 나랑 짜고 무슨 짓까지 했는지 알면 기절초풍할걸. 사실 당신 남편 그때 안 죽었어. 외딴 섬 염전에 팔아넘겼지. 녹취록이 흘러나오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가면이 벗겨지고 추악한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은 경악과 혐오가 뒤섞인 눈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며느리가 벌어다 준 돈으로 저런 짓을. 아들을 죽었다고 속이고 돈을 가로채. 사람이 아니네, 악마야.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시어머니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제게로 달려들었습니다. 인연, 다 너 때문이야. 내가 내 아들을 잡아먹고 이제는 나까지 죽이려는구나. 그녀가 제 머리채를 잡으려던 순간 남편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는 차갑게 얼어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군요. 당신 같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게 수연이에게 부끄럽네요. 바로 그때 잔칫집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제가 미리 신고해 두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차가운 쇠고랑을 채웠습니다. 이혜자 씨, 아들 박상철 씨에 대한 살인미수 및 감금, 보험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시어머니는 발악하며 끌려나갔습니다. 나는 억울하다. 저것들이 다 짜고 치는 연극이야. 그녀의 마지막 발악은 잔칫집에 모인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 속에서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습니다. 30년간 저를 짓눌러왔던 거대한 악의 그림자는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화려했던 잔치상 위로 마침내 정의의 빛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잔칫집에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저와 남편에게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하고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조용히 자리를 뜨기도 했습니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텅 빈 집에 남편과 단둘이 남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서로를 마주 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30년의 고통과 분노, 그리고 안도감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그의 심장 소리가 제게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여보. 제 말에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부부의 방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이 흘러버린 탓일까요? 우리는 서로에게 무슨 말을 먼저 건네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참 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었지.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아니에요.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살아있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우리는 밤새 서로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가 겪었던 지옥 같았던 시간들, 제가 감내해야 했던 고통의 세월들. 우리의 이야기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것들이었지만 더 이상 슬프지만은 않았습니다. 서로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으니까요. 캄캄한 방 안, 창문 너머로 새벽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수연아, 우리에게도 이제 아침이 올 거야. 그렇지? 저는 그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며 대답했습니다. 네, 여보. 아주 길고 추운 밤이었지만 이제 끝났어요. 그것은 30년 만에 맞이하는 우리의 진짜 첫날 밤이었습니다. 상처와 눈물로 얼룩졌지만 그 어떤 밤보다도 따뜻하고 희망으로 가득 찬 밤이었습니다. 그 후 시어머니는 재판을 통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돈 때문에 사지로 내몰고 며느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은 죄의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공범이었던 오만석 역시 중형을 피하지 못했지요. 저희는 시어머니가 사채를 쓴 식당을 되찾았고 남편과 함께 수연네 밥상을 다시 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저 혼자 끙끙대며 일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틈틈이 배운 목공 기술로 낡은 식당을 아늑하고 예쁜 공간으로 꾸며주었고 저는 다시 주방에서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내가 설거지할게. 당신은 좀 쉬어. 아니에요, 내가 할게요. 당신은 가서 손님들이랑 이야기도 좀 나누고 그래요. 서로를 위하는 저희 부부의 모습을 보며 손님들은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또 하나의 기쁨이 생겼습니다. 바로 30년 전 포기해야만 했던 그림을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남편은 식당 한쪽에 작은 이젤과 캔버스를 놓을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틈틈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남편의 웃는 얼굴,
식당을 찾아주시는 손님들의 행복한 모습,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따스한 봄날의 풍경. 제 그림은 더 이상 슬프거나 어둡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따뜻한 색으로 채워져 갔습니다. 얼마 전에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작은 전시회도 열었습니다. 제 그림 앞에 서서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손을 잡았을 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잃어버렸던 30년의 세월은 안타깝지만 그 시간 덕분에 지금의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을요. 저희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서로를 더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갈 겁니다. 30년의 겨울을 이겨내고 2배로 더 따뜻하고 찬란한 봄날을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최수연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돈 때문에 하나뿐인 아들을 죽었다고 한다는 것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을 가슴에 묻고 죄인처럼 살아온 최수현님의 삶이 너무 가엾고 그 슬픔이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앗아간 시어머니의 추악한 민낯 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을 때 우리 사연자님은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삶과 사랑을 되찾기 위해 거대한 악과 맞서 싸우는 용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지옥 같은 섬에서 기억을 잃은 남편을 마주했을 때의 그 참담함, 그리고 마침내 서로를 부둥켜 안고 흘렸을 뜨거운 눈물은 아마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었을 겁니다. 이제 모든 고통의 시간을 이겨내고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새로운 봄날을 그리고 계실 최수연님. 그 용기와 강인함에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댓글은 사연자님께서 앞으로의 행복을 가꾸어 나가시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부디 두 분의 앞날에 따스한 햇살만이 가득하기를 함께 기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란만장 인생 사연은 여러분의 이야기가 모여 서로를 응원하고 위로하는 공간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